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라 할 수 있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학대, 그리고 여성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차별과 성폭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피플에서 모신 분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전 여성 변호사들과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입니다. 과연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파워피플에서 모신 분은 바로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신 이은경 변호사님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도 이 진영의 파워피플 MC 이전에 대한민국의 여성 변호사 중에 한 명으로 사실은 우리 회장님과는 정말 많은 인연과 그리고 딱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해왔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카메라 앞에서 또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인적인 인연, 또 이야기, 그동안에 쭉 살아오셨던 인생 이야기, 이런 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은 또 저에게 굉장히 색다른 시간입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혹시 오늘 이 분위기에서 좀 긴장되고 저 같은 이런 설레는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진 변호사님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진 변호사님이 여성 변호사의 공보이사셔요. 그래서 공보팀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색다르기도 하고, 저도 사실 별로 긴장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의외로 긴장되네요. 이제 지금 현재 회장님은 9대 회장님으로 얼마 전에 이제 새로 취임을 하셔서 진짜 말 그대로 눈코 뜰 수 없이 이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임하시고 나셔서 어떠셨나요? 사실 취임을 하면 각 기관 방문을 하거든요. 기관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기관 방문이면 정부 기관 그렇죠. 돌아보시는 인사만 것이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여성 변호사 회와의 같은 업무라던가 네. 향후 어떤 추진 계획이라던가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수 없이 바빴어요. 대법원, 그다음에 여가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검찰, 가정법률사무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관들을 최근에 네. 방문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바쁜 여성 변호사회, 그런데 뭐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이런 협회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단체의 이름을 알고 계실 텐데요.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그냥 단순히 여성 변호사들끼리 어떤 친목단체인가라고 해서 아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성변호사회가 어떤 단체인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예전에는 그 사시 합격을 하면 신문에 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 변호사가 그랬죠. 굉장히 극소수였죠. 네. 법조인 자체가. 네네. 근데 사실 지금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여성 변호사 숫자가 5,0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워낙 소수기 때문에 친목단체의 성격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늘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내부의 일뿐 아니라 외부 역량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 변호사회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그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여성 변호사들의 모임이니까 회원 자격이 대한민국의 여성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회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 자체의 내부 문제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또한 이런 내부 역량을 가지고 대사회에 좀 공헌을 해보자.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빚진 자의 심정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성으로서 공부하고 또 어떤 변호사가 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람으로서 공감입니다. 어떤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업무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한국 여성 변호사회를 이끌고 계신 이은경 변호사님. 하지만 회장이기 이전에 또한 나 개인 그리고 나의 가족의 일원 그리고 또한 이 변호사 이은경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지금부터 내 인생의 키워드 부분을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제가 내 인생의 키워드를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키워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남자 화장실, 또 하나는 꽃보다 유학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남자 화장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예쁘신 여성이신데 이 남자 화장실을 내 인생의 키워드가 된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사실 학번이 83학번이에요. 아, 83년도 입학하셨군요. 네, 83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입학을 하고 보니까 아무도 사법고시를 합격한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여성분이. 아, 그러니까 여성분 중에서? 네. 네네. 그리고 학교도 우중충하니 정말 여자 화장실 찾기도 힘든 곳이었죠. 네.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 어쨌든 열심히 일단 공부를 해서 일단 사실을 합격을 했는데요. 2년 후에 이제 판사로 이제 발령이 됐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남부지방법원이었는데 그 당시 남부지원이었죠. 딱 발령을 해서 보니까 여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아, 법원 남자 안에 화장실만 있는 거예요. 여성 화장실이 자체가 없었던 네. 물론 여직원들이 있었군요. 있는데 약간 칸막이를 해놓고 손을 닦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 네. 안에 여성 화장실을 칸막이로. 네. 그리고 그 후에도 사실 뭐 저도 지방 근무도 하고 그랬었는데 전주에서 근무할 때는 3년 내내 여자가 없었어요. 검찰, 법원, 네, 변호사. 그래서 3년 내내 홍일점 소리를 들으면서 사실 근무를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발령이 나면서 여자 화장실 공사가 처음 시작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랫동안 판사로서 재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인 꽃보다 유학을 떠나신 것은 어떤 계기로 그 생활을 변화를 꾀하셨을까요? 저는 판사는 11년 근무를 했고요. 네. 그리고 2002년도에 변호사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판사 생활은 좀 안정감이 있었고요. 네. 좀 평온했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바쁜 일상이었어요. 네. 그런 일상 중에서 지내다가 2002년도 개업 후에는 삶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같은 법조인이지만 변호사로서의 삶과 또 판사로서의 삶은 굉장히 달랐어요. 그렇게 안정적이고 또 굉장히 또 당차게 잘 하셨을 것 같은 그 법조 직역,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 법원에 계셨던 그 기회를 어떤 계기가 있으셨길래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꾀하셨을까요? 즉 꽃보다 유학, 이 꽃보다 유학이라는 것은 사실 법조인으로서의 유학을 기회를 물론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일을 잠시 접고 중단하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의 계기가 또 있으셨을 듯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저의 좀 개인적인 것도 되는데요. 네. 저는 사실 법조인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 영향이 컸어요. 네. 저희 어머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커서 꼭 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키우셨거든요. 심지어 이름까지도 이제 얘는 커서 꼭 법조인이 되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뭐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쭉 나는 크면 당연히 법조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 하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판사로서의 삶이 비교적 만족스럽긴 했습니다. 네. 항상 좋은 동료들과 그리고 또 물론 사건을 처리하는 거는 굉장한 고뇌가 따랐지만 그리고 늘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아보기가 좀 여유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여튼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2002년도에 사실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요. 네. 제가 좀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서 네. 세상에 나가서 한번 이 세상을 직접 내가 소통을 해보자. 네. 그 사람들을 맨날 법대 위에 앉아서 시시비비를 판단하고 또 결과를 내리고 네. 또 기록을 통해서 삶의 실체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 이제는 내가 한번 리얼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사람들을 만나보자 그런 생각을 네.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개업을 했는데 처음 한 3, 4년은 와 정말 인생이 정말 이렇게 다른가? 또 다이나믹한 새로운 인생 네, 2막이었을까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은 판사 그만둘 때 저희 그때 같은 이제 그 동부지방법원이 제 마지막 임기였는데요. 네. 그때 2명의 여자 판사가 같이 개업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이제 로펌에 갔고 네. 저는 소위 단독 기업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로펌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도 하나의 조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그 그렇죠. 조직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그 밖에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한번 단독 개업을 해볼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성 법조인들이 단독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강금실 전 장관님이나 뭐 이런 분들 계셨지만요. 흔한 케이스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처음부터 한번 나는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래 하고 단독 개업을 한 거죠. 단독 개업을 하면서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3년 이후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건데 그 기간의 어려움이 아마 유학 기간 동안에 많이 녹아져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고난과 시련은 그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이 말이 딱 부합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하네요. 그래요. 저는 좀 고생을 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본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저도 사실은 보기에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나름 어려운 인생의 그 고난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그게 유익되는 면이 있고 정말 삶을 표면 위에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 진솔하게 꿰뚫고 통찰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네. 네. 저의 고난과 고통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물론 지나간 그 과정을 겪을 때 너무 힘들죠. 하지만 그 겪고 난 이후에 그 인생에서 내가 또 다른 한 차원의 내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열린 것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시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좀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가슴으로 사는 사람하고 머리로 사는 사람. 네. 저는 가슴으로 사는 사람 같아요. 아, 감정이 그러신가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사실 법조인 하면 되게 냉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어떤 머릿속에서 이해득실을 잘 따져서 그거에 따라서 인생의 항방을 정하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기보다는 네. 내 가슴이 원하고 하고 싶은 일에 되게 도전하며 살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런 농담도 많이 합니다. 이 산 올라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저 산 올라갔다가 여기는 아닌가 봐. 이런 시행착오는 있어요. 네네. 시행착오는 있지만 그렇게 변호사로 해서 좋았던 게요. 어떻게 법조인, 특히 판사로서의 삶은 약간은 좀 딱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네. 앞길이 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이 다음 스텝은 이 그렇죠. 다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건도 그래요. 변호사들이 예를 들어 원고가 청구하고 피고가 답변하고 또 검사가 이제 유죄라고 기소하고 변호사가 입증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으면 물론 굉장히 고뇌스러운 직업이죠. 판단을 해야 한다면 네.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냥 신천지 개척지 그냥 맨바닥에 때로는 그냥 뭐죠? 그걸 뭐라 그래요? 번지 점프하는 느낌? 맨 땅에 헤딩? 그렇죠. 그런 저런 거를 많이 겪었는데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쟤랑은 더 맞았던 것 같아요. 더 적성이 발현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냉철하고 치밀하게 인생을 계획하고 또 나의 행보를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걸었다기보다는 나한테 주어지는 운명을 그러니까 브레이크 스루 하는 거죠. 네. 뚫고 나가는 거죠. 또 어떻게 우리가 내일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 내가 한 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지는 그 순간을 그냥 그때그때 따뜻한 가슴으로 네. 하나씩 하나씩 뚫고 나가니까 아마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인생은 항상 예측 불허죠. 그래서 바로 그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는 제가 좋아하는 책에서 그런 이 구절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이은경 회장님의 인생이 바로 누가 보더라도 그냥 평탄했었던 그냥 그 상황에서 잘 나갈 수 있었던 것에 본인 스스로의 또 인생의 이막을 열어젖힌 그런 또한 지금 보여주신 이미지 그대로 당찬 여성 변호사로서 지금의 모습으로 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판사로서의 이은경, 또 변호사로서의 이은경, 그리고 지금의 여성 변호사 회장으로서 이은경. 자, 우리가 지금 이 단계를 하나씩 그때 그 시절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제가 우리 회장님과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럼 판사 시절 때 아까 11년 동안 판사로서 재직하셨다고 하셨죠? 그 판사로서 재직하셨을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 판사라는 직업이요. 선과 악의 얼굴을 맞대는 직업이거든요. 선과 악의 얼굴을 맞대는 직업이다. 네. 특히 네, 저 같은 좀 경우에는 설명을. 형사 재판을 참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요, 사형 선고를 한번 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 사형을 선고하셨던 네. 판결도 직접 네. 있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네. 형사 단독도 하고 합의도 했는데요. 사실 굉장한 고뇌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누가 하더군요.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잔인한 형벌이 판단하는 거다. 뭐 이런 말이 하던데요. 항상 그 시시비비를 그만큼 고뇌가 가르고 크다는 얘기지요. 옳고 그름, 네. 그리고 또한 그게 유죄일 경우에는 어떤 형을 어떻게 부과해야 될지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운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셨겠지요. 또 네. 그만큼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네. 재단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네. 어떤 죄와 형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죄에 대하면 어떤 주로 죄를 위주로 사건을 보죠. 네. 그러나 저의 경험은 어땠냐면 아동학대 사건도 사실 입에 담기가 참 그런 사건도 많았어요. 네. 제가 직접 다뤘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네네. 한 3살짜리 여자아이가 결국 사망한 사건인데 부검을 해보니까 몸에 300 몇십 군데가 골절이 돼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리고 팔, 다리도 거의 모든 곳이 다 길이가 틀리기도 하고 그런 네. 케이스도 있고 또 살인이나 이런 것도 신문에는 난지 않지만 그런 네.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친부 강간도 많습니다. 친아버지로부터의 네. 성폭행. 네, 네네. 그런 것도 사실 성교육했다고 그렇게 한다고 법정에 가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려면 네. 사람을 아주 되게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한 건데도 전혀 그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경우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그런 케이스였는데 어떤 사건의 피고인들, 즉 사건의 가해자들을 그렇게 계속 만나시면서 저런 사람과 내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떨 때는 진짜 부끄럽고 같은 어른으로서 어떻게 아이에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나 회의나 이런 고통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판사 시절에도 느꼈던 거고 변호사가 돼서 느끼는 건데요. 저의 항상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항상 관심은 인간입니다. 네.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엄청난 악을 보든 네. 또 엄청난 그 반대의 면을 보던 네네. 또 정말 절박한 피해자를 보던 아니면 사람들이 야 악마의 탈을 쓴 거 아니야? 라고 한 사람을 보던 네. 저는 항상 관심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인데 그때 그런 사건을 하면서 저는 괴로웠어요. 판사로서 내가 이 업무를 계속할 과연 네네. 내가 해야 될까? 한 11년째쯤인데 네. 그런 회의가 들었고요. 그래서 한번은 세상에 나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요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죄와 사람은 분리해야 된다. 죄와 사람은 분리해야 된다. 한다. 그리고 저는 사실 변호사 된 다음에 느낀 건 뭐냐 하면은요. 뭐 유영철 아동학대 이런 아주 끔찍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이제 확립과 네. 예방과 또 여러 가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그 죄를 범한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죄와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구별을 해야 된다. 분리해야 한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제가 아까 우리 회장님이랑 조금 이제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그 판사 시절에서 소위 지금은 정말 그 개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때는 최초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성희롱 판결을 내리신 경험을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 성희롱 판결, 글쎄 그것은 어떤 판결이었는지 조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94년도입니다. 제가 합의부 배석일 때인데요. 94년도. 네, 네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정의되고 네. 성희롱 가해자에게 1심에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선고됐던 판결이에요. 네. 그때 사실은 성희롱이 어떤 성범죄의 개념에 들어있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형사적인 처벌은 아니었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민사상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손해배상이었죠. 판결이 내려졌군요. 네. 네. 그 당시에 그 판결 내린 후에 아주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전화를 받았는데요. 심지어 뭐 사무실을 폭발시키겠다. 그런 항의도 받았을 정도였어요. 사실 제가 그 사건 이제 여성 판사라는 이유로 네. 이제 큰 신문에 뭐 그 당시 성희롱 판결을 내린 판사 중에는
뭐 여성도 있다, 괄호 나이까지 나오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네네. 그때 하여튼 대단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 전 국민이 다 보편적으로 인식이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 94년도 말씀하셔서 그때가 이제 제가 한창 그 대학에서 막 졸업을 하고 진로를 무얼 공부를 해야 될까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저도 그 사건이 그때 이제 대학가에서 났었던 사건으로 제가 기억을 맞아요. 하는데요. 네, 네. 그 사건이 제가 다녔었던 대학에 대자보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소위 대자보가 붙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그 교수가 그 조교를 이렇게 성적으로 희롱, 그러니까 이게 성추행이나 이런 어떤 좀 더 강력한 단계까지는 아니었어도 정말 이거를 그때까지는 상급자가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분 나쁘지만 뭐 참는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일상적인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런 내용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사회적인 최초의 움직임이 그렇게 대자보에서 저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성희롱 이 용어가 우리에게 최초로 떠올랐던 것도 그 판결 이후였던 것이었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은 그것은 판결이 사회를 리드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불러온 케이스 같아요. 네. 그 전까지 사람들이 이게 뭐 대수스러운 일이야, 뭐 이게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오히려 인식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전환시켜주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체계화해진 판결이 아닌가 싶어서 네. 당시에는 저는 그런 거센 항의를 받은 게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세상을 바꾼 법정 또는 세상을 바꾼 판결 이제 이런 제목의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이런 판결을 내리신 분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가히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 이 무엇이고 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의 이정표로서 제시해준 그런 중요한 의미의 판결에 직접 그 판결을 내리신 바로 그 판사님을 직접 제가 대면을 하고 있다는 이 순간이 또 참 저에게도 뿌듯하고 감사한 시간이네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성희롱 사건은 그때 이제 그렇게 선도적인 결론을 이끌어주신 그 박장호 부장님, 현재 변호사인 그리고 동료 판사가 같이 잘 타결해낸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법조직역이라는 데가 있다 보면 사람과 또 그 사람이 행한 여러 가지 행동, 그 중에서는 범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참 인간으로서의 많은 고뇌, 또 너무 어찌 보면 특히 또 여성으로서는 또 신체적인 또 어떤 정신적인 협박이나 이런 거에도 또 시달리는 적이 더 사실은 많지요.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도 판사를 그만두기 직전에 정말 뭐 굉장히 큰 협박과 이런 것으로 이제 시달리신 그런 경우도 해프닝도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얘기도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얘기가 다 나오네요. 사실 제가 판사 때 마지막 재판을 하나를 연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 피고인이 네.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야 되나 마냐를 고민하다가 후임 판사한테 너무 좀 힘든 일을 넘겨주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온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네. 하루에 전화를 40통 하기도 하고 비 오는 날은 한 80통 하기도 하고 40통, 언니가 80통이요? 마비될 정도였어요. 네네. 그래서 한 2년 동안 견디다가 그 생활을 2년씩이나요? 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그 저를 그냥 많이 협박하고 뭐 공갈 여러 가지 했던 그 케이스가 네. 이제 실형을 중하게 받는 바람에 제가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누구를 판단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죄를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그 어떤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된 거죠? 피해자로서 또 네. 내가 그 상황을 처해보니까 또 약간 그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사람이 좀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 겪고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네.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것은 어떻게 뚫고 나가나? 이 사람은 왜 나하고 왜 이러지?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게 아마 오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정말 뭐 지나간 일이라서 또 조금 그 당시에 느꼈던 고통이 조금 작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0통, 80통 거기다 2년 동안이나 그 전화에 시달리셨다는 게 저로서도 사실 잘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처음에는 떠오르지가 않을 정도네요. 처음에 좀 그렇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전화 오면 끊고 뭐 그랬으니까 괜찮았는데요. 힘든 게 업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네. 사무실 의뢰인들하고 연락도 하고 업무도 해야 되는데 네. 맨 전화가 통화 중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이제 판사로서의 마지막 또 변호사로서의 그 시간이 그런 어찌 보면 지금은 해프닝이지만 그때는 참 힘들게 지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또 변호사 업무도 만만치 않게 고난과 또 난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변호사 업무 중에서도 또 기억에 남는 사건 또 아주 의미가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변호사 업무를 참 형사변론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는요. 그 사람은 구치소에서 3번이나 자살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 기도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치소 안에서 또 사람이 그런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구치소 관리하는 교도관분들이 저한테 변론을 요청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냐.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접견을 했죠.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4살 때 역전해서 엄마 손을 놓쳤대요. 네. 놓쳐서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 소매치기 하는 그 단체에 들어가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소매치기 하는 기술을 배우고 네. 계속 감옥을 왔다 갔다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인생의 또 마지막 후반부에는 이제 마약을 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 한 35년간을 감옥에만 있었던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 인생이, 삶이. 네. 다시 판사 얼굴을 보는 것조차 너무 싫더래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를 자해하기도 하고, 뭐, 목을 매보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방법으로 한 4번 정도. 그래서 결국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변론을 하면서, 그래서 유서를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죽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게 네네. 나를 화장을 해서 넓은 들판에 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네. 네,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그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니, 살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아니, 당장 죽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변론을 하면서. 네.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돼서 변론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죄만 보게 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살인, 뭐 강도, 횡령, 배임 하면 딱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그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당신은 언제 태어났어? 어떤 인생을 살아왔어? 지금 느낌은 어때요? 앞으로는 무엇을 원해요? 그 사람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다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 인디안 마을의 재판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인디안 마을에서는 이렇게 재판을 한답니다. 한 마을에서 중범죄건 경범죄건 범죄가 발생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람을 마을회관에 불러서 가운데 세운대요. 가운데 세우고 마을 주민들이 삥 둘렀습니다. 둘러서고 이 사람에게 평소에 그 사람이 잘했던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네. 너 그때 나한테 참 친절했어. 너 그때 이 일을 날 도와줬지? 너는 이런 점은 참 훌륭해. 이렇게 한마디씩 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엄히 여겨주고 그러나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또 엄정하게 재판을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때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결국 그 사람은요 재판 실형은 받았죠. 워낙 누범이고 워낙 동정연가가 많아서 실형을 피할 수 없었지만요. 네. 저하고 손가락 걸고 역석하기는 저는 다시 2번 다시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지 않을게요. 한번 나가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런 얘기를 하고 결국은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참 가슴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회장님의 말씀을 쭉 듣고 나서 보니까 3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 인생, 또 그 과정에서 이분이 어떤 정말 죽음이 차라리 나를 자유롭게 하겠구나라는 정도의 생각까지 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드네요. 정말로. 오죽하면
나 이 좁은 감방에 있는 내 뭐 육신이 없어지면 넓은 들판에 뿌려달라. 이게 유언일 수 있을까? 지금 회장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사실은 가슴이 참 먹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엄정한 재판을 하고 또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고 사회의 질서 유지를 해야 되죠. 네. 또 형벌권이 어떤 그런 모든 범죄에 대한 통제 수단이 되죠. 네. 그러나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네. 근데 요즘은 그게 좀 많이 좀 희석됐죠.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그 사람의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인디언 재판처럼요. 네네. 네. 네. 적어도 나에게 이 죄를 묻는 사람들이 적어도 나의 인격, 나의 어떤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이렇게 인디언 재판만큼 이렇게 극명하게 그런 마음을 울리는 그런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참 현명한 재판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렇죠. 네. 네. 당장 정말 저부터도 오늘 저희 아이들에게 꾸짖을 일이 있으면 한번 정말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응용해 생각이 보세요. 드네요. 네. 정말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동학대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네. 물론 아동학대 사건이 오늘 어제 발생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동안에 아마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 정말 불쌍한 이 아이들의 소리 없는 비명에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막았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아동학대를 한 인간들이 어떻게 인간일 수 있고 뭐 부모일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엄히 처벌하고 그에 대한 양형 지금처럼 이것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데요. 이에 대해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이 여성 변호사의 회장으로서의 시각은 어떠하고 또 그 양형을 높여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사회가요, 집단이든 개인이든 굉장히 무한 경쟁, 적자 생존,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요. 네.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함부로 하는 그런 현상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어린 아기한테 사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좀 짚어보면 네. 이 사회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사실 예전에는 뭔가 옳고 그름도 있었고 꼭 넘지 말아야 될 선도 있었고 네네. 이거는 안 돼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네. 근데 요즘은 이런 옳고 그름의 한계도 좀 불분명하고요. 네. 사회가 뭐랄까 사랑으로 되는 어떤 공동체랄까? 이런 것도 좀 많이 약화된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번 차제에 네네. 우리 사회가 분명히 선을 긋고 네. 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네.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렇죠. 자녀가 네. 나의 소유물이나 나의 전유물, 내가 함부로 해야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네. 정말 얼마나 귀한 또 하나의 인격입니까? 네. 또 약할수록 더 우리가 더 하여튼 해야 될 존재잖아요. 네.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의 위기가 저는 경제 위기, 안보 위기보다도요. 네. 저는 차세대 아이들 위기인 것 같아요. 차세대 아이들. 아이들, 네. 아동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교육열도 강하고 뭐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이런 참혹한 일들과 네. 또 아이들이 이렇게 얼굴이 찌들러 있고 특히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고향에 내리면요 애들이 이렇게 미소가 없는 나라가 없대요. 정말 네. 참 가슴에 와닿는 네, 지적이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여성 변호사를 통해서 이 아동학대 이슈만은 대한민국에서 아동학대가 사라지는 바로 그날까지 뭐 이제는 안 된다라는 네. 이슈로 법령 개정 작업도 준비하고 있고 네네. 아까 엄정한 양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심포지엄도 열 계획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어떤 사회 저변에 네. 어떤 그런 그 근저의 그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분노, 그 분노의 바로 뒤에 숨어 있는 모럴의 부재, 윤리와 도덕의 실적. 전 네. 이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법률 방송 아닙니까? 법률 네네. 방송인데 법이 무엇인가요? 법은 사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도덕과 상식이 모인 게 사실은 법이죠. 맞아요. 네. 도덕의 최소한이 법이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가는 것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사실 상대주의 윤리관과 절대주의 윤리관의 대치점 중에서 최근에는 도덕 폐기율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떤 윤리 얘기를 하거나 진리 얘기를 하거나 도덕 얘기를 하면 아이 무슨 아주 그냥 꼰대 취급하고 네, 그리고 네 생각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응? 웬 잔소리야.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우려하는 게 그런 분위기에 묻혀 있으면서 아까 말한 무한강쟁과 적자생존과 네. 소위 이제 흑수저론, 금수저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저런 사회의 분위기가 다 이렇게 좀 뭉쳐서요. 사회가 막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너무 그것을 그냥 뭐 꼰대나 하는 얘기라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정말 말씀하셨듯이 그 도덕의 누구의 도덕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네. 이 사회가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금지해야 될 것인가 네. 이것이 어떤 법조 계획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가 좀 뭔가 좀 다뤄야 돼요. 그래서 여성 변호사회가 그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장님께서 무려 5명의 자녀를 키우시고 계신 어머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딸만 정말 5이에요. 그 5의 어머니라고는 정말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이 왕성한 사회 활동과 그리고 나서 그 딸, 특히나 그 5명의 딸들은 또 굉장히 섬세한 이 정서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우실 텐데 그런 엄마로서의 이 아동학대 사건을 보실 때는 정말 또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저도 5명을 키우다 보니까 참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키우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 정말 정답도 없고. 네, 그리고 최근에 정답을 하나 나름 찾은 게 오래 기다리고 끊임없는 지원과 사랑을 아이가 느끼게 해준다. 네. 사실 그래요. 한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네. 부모든지 아니면 외조모든지 뭐 누구든지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이 올곧게 클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이 있지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라도 일단 기다려주고 네. 끊임없는 지지를 해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지금 얼마 전에 그 알파고 충격, 아마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그 상황에서의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는 정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위협하다 못해 심지어 인간이 인공지능에 도전을 하는 이런 사회가 됐지요. 자, 그런 데 있어서 불구하고 저는 이 인간이 그러면 기계와 다른 점은 더 이상은 지능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미 기계에게 압도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이 마지막 존재 가치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참 해보는데요. 이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윤리가 필요하다. 도대체 더 이상 우리가 기계로서의 어떤 지능적 측면 또 유전자 조작을 통한 우리가 더 이상 먹거리나 이런 단순한 동물 이런 게 아니라면 인간의 유전자를 함부로 조작해서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우성인간, 열성인간 이런 어떤 양극화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과학기술에 우리가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명윤리에 대한 이 논의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사회적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여성 변호사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회장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조참 포럼을 가서 들은 얘기예요. 네. 근데 포럼이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군요. 첫 번째, 인간은 신이 된다.
인간은 두 신이 번째, 된다. 인간은 죽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결혼제도 없어진다. 네. 그리고 1인 가구로 살 것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네네. 아유, 전 들으면서 인간이 신이 될 것이다. 참 그런 게, 왜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유가 결국 이런 육체는 다 늙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계로 대체하겠죠. 네. 그래서 뇌는 또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정보를 뇌에다가 계속 주입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결국 우리가 뭐 지정이라고도 하고 영혼육이라고도 하잖아요. 네네. 이것의 조합의 인간이 아니라 이제 신인류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왜 600만 분의 사나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계를 넘어선 어떤 그런 거의 존재와 더불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호모사이보그가 될 네, 것이다라는 네, 그 네. 논리와 일맥상통한 얘기겠네요. 네. 그리고 출산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출산을 최근에도 뭐 안 하게 유전자, 뭐 디자이너 베이비란 말도 있고, 네네.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결론을 이제 이런 급속도의 이 과학 문명의 발달이 네. 이제는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인류사가 발달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급속도로 발달해서 인류의 미래가 어찌 될 수 없는데 네. 본인이 우려하는 거는 네. 기껏해야 IQ 150밖에 안 되는 이제 그 강사분의 얘기로는 인간이 그 IQ 뭐 2만 3만 뭐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이 보기에 네.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는가. 네네. 또 생각하는 것도 속도 시커멓더라. 그럼 과연 이 인류랑 같이 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떡하죠? 이런 말로 그 아침 조찬 강의가 끝났어요. 네. 좀 섬뜩하더군요. 네, 섬뜩하더군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말 인공지능과 뭐 이런 법, 네. 그 생명윤리 문제, 특히 지금 뭐 최근에 영국에서는 그 체세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우리의 실험을 좀 법으로 더 많이 허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줄기세포도 인간 복제과 관련된 논란이 있고요. 네.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생명이 없다는 거. 생명이 사라져간다는 거.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더 이상 출산도 하지 않고 또 대부분이 다 1인 가구가 된다는 얘기는 곧 소위 말해서 지금의 가족 형태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또 새로운 가족 형태가 발생할 것이 아닐까라는 그 막연한 믿음마저도 1인 가구가 되고 출산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인류의 어떤 생존은 그러면 어디까지인가? 라는 생각도 뭐 얼핏 사실 드는데요. 뭐 인간 복제라던가 뭐라던가 생명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 이거를 잘 배합을 해서 아주 뭐 열등하지 않은 뭐 우수한 인간을 만들어 뭐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힘들게 상고를 겪으면서 출산을 통한 그런 생명 이런 거랑 거리가 멀어진 그런 다른 인류의 모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하나의 가설이죠. 뭐 가설이긴 한데 저는 상당히 진지하게 들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생명윤리가 우리가 좀 깊이 토론하고 또 대비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여성변호사회는 생명가족윤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가족윤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만들어서 제일 첫 번째 강의로 인공지능과 법, 과연 이게 희망인지 아니면 공포인지 그거에 네. 대한 첫 강의 주제가 지금 이제 곧 준비 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는 윤리적으로 이제는 윤리가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다. 네. 이게 윤리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 건지 이제는 이걸 우리가 더 열심히 좀 살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이영애 전 이제 의원님이시기자 하고 법원의 춘천지방법원 원장까지 하셨던 저희의 뭐랄까 멘토이신 큰 네. 어른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위원장으로 모시고 이 생명가족윤리위원회를 잘 꾸려서 또 여성 변호사로서 또 아이를 또 생명을 출산한 여성의 또 한 시각으로서 네. 이 문제를 화두를 이 사회에 던질 겁니다. 자, 이제 저희 어느덧 벌써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요. 진영의 파파라치라는 다소 재미있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이은기 회장님께서 내 인생에서 또 아주 재미있는 사진 또는 아주 의미 있는 사진,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파워피플 분들께서 제공해 주시는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인데, 이은기 회장님께서 이번에 제공해 주신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정말 말 그대로 선남선녀 두 분이 나란히 팔짱을 끼고 멋진 졸업식 가운 같은 걸 입고 같이 계시는 사진이네요. 이 사진에 얽힌 스토리를 조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사진은요, 저희 배우자입니다. 아. 저희가 둘 다 같이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 대학원 졸업사진. 네, 네, 네. 그러면 한 대학원을 함께 다니셨고, 네, 네. 그 졸업 동기시군요, 또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좀 인간, 네. 사람, 네. 그 다음에 어떤 절대자,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저희 부부가. 네. 그래서 같이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네네. 네. 아, 그럼 신학대학원 졸업을 하고 예. 찍은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아, 네. 어찌 보면 이제는 어떤 남성 여성이 결합한 그런 부부, 그 부부가 이제 한 10년 넘고 15년 넘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부부가 한마디로 이제 그 인생의 동반자라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그 사진을 보면 정말 그런 느낌이 담뿍 배어 나오는 사진이네요. 저는 참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참 쑥스러운 것 같은데요. 저는 신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저는 배우자인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참 이런 인연을 방송에서 이렇게 자랑하시기 쉽지 쉽지 않으신데요. 않죠. 네, 쉽지 네. 않죠. 근데 이렇게 제 인생에 같이 손을 잡으면서 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는 거, 네. 저와 다른 한 사람과 같이 남은 인생을, 네. 그리고 같이 어떤 모든 상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 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사진을 사실 고민을 하긴 했는데 네. 이게 적절한가? 라는 생각도 했지만 감이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이 방송 전체는 만약에 바쁘셔서 못 보시더라도 바로 이 말씀하시는 요 코너만큼은 꼭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겠지요. 네. 예, 저는 오늘 정말 그동안 제가 이은기 회장님과 함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만남과 또 공적인 사적인 일을 하면서 참 그동안 많이 알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카메라 앞에서 나누는 이 대화는 저에게 정말 또 다른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어떠셨어요? 아유, 저도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좋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정말 바쁘신 시간, 제가 잘 알지요. 얼마나 요새 바쁘게 살고 계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률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시간 함께 하려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성이 어느 때보다 그 역할이 중요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들이 아이도 많이 낳고요. 또 일도 열심히 해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한국 여성 변호사회는 이런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해보려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일가정을 양립해서 이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또 제공하고요. 또 아이가 이렇게 학대받는 것도 더 이상 없어야 되고, 또 출산에 있어서 또 좋은 여건도 만들어나고,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데 모든 힘을 다 보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여성 변호사회 많이 응원해 주세요.